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국민의 군대. 바람이 분다. 세계 곳곳에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는 평화의 군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건군 72주년 국군의 날 특집. 세계로 도약하는 우리 군. 그리고 국방 포커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72주년을 맞아서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군의 파병 역사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스페셜 게스트 예비역 신용호 대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약 6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파병을 이해 다녀온 신용호 대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국제정책사장 이경구 육군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의 홍규덕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의 김정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든든한 기분이 네네. 들어요. 예, 우리 파병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건군 72주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국군들이 민무늬 군복을 입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너무 옛날인데요. 네. 대화기 시대 아닙니까, 거의. 너무 많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장병들 보면은 첨단 그 디지털 무늬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72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복장의 변화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급식도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때만, 제 20년 전에 제 제대 군대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의 급식 제가 한번 메뉴를 좀 보니까 삼겹살, 전복 삼계탕, 참돔, 장어, 샤인머스켓까지 이 정도는 말이죠. 유민상, 김준현 다시 입대합니다. 야, 엄청나요. 우리 홍 교수님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네. 1980년 2월 23일 논산훈련소 26연대 입소한 후 처음 그 식사를 받았는데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빨간 콩나물이 유일하게 먹을 만한데 갑자기 그 콩나물이 상했다고 식사 중단 통지를 받은 네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40년 전에 비하면 네. 우리 그 모든 면에서 우리 군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군복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이 입는 워리어 플랫폼 같은 것은 모든 세계가 탐을 내는 그런 개인 장비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정평이 난 아주 훌륭한 무기체계인데요. 호주가 최근에 그 수입을 결정했고 또 여러분 드론 위협이 심각하다 보니까 네.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 탐을 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무기체계입니다. 네. 정말 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건국 72주년 우리 군의 발자취 요거 한마디로 좀 평가를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선봉장 갑니까? 네, 좋습니다. 건국 72주년 우리 군의 발자취 한마디로 우리 차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건군 72주년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평화의 선도자이다. 네. 좋습니다. 쫙 처음에 좋았어요. 자, 우리 교수님 가죠. 네. 네, 전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대천에서 용났다. 개철수 형 났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교수님도 한번. 네. 예, 건군 72주년 국가 방위의 주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군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뜬금없이 갑니다. 우리 스페셜 게스트. 갑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 피땀 강군? 피땀 강군. 예. 야,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군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 네 분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꼭 귀에 담고요.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이런 발전과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을 이제 주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원조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91년 우리가 유엔 가입 이후에 UPK 활동에 참여한 지 벌써 올해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몇 년입니까? 27년이 됐습니다. 27. 27년이요? 아닌데? 보세요. 이 노래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아니 이거 베트남전 있잖아요. 우리 군대 여기 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파병하면 베트남전을 떠올리는데 그 파병과 이 파병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베트남전 파병하고 현재 군의 해외 파병은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 있어요? 오, 그럼 PKO 참여는 또 뭐죠? 이거 좀 어려운데 좀 날카롭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PKO 참여, 이거 뭡니까? 네. 예, 베트남 파병은 직접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네. PKO 파병은 유엔의 요청으로 분쟁 지역에 파견이 돼서 재건 임무나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창 같은 그 질문에 정말 완벽한 방패처럼 답변을 주셨어요. 사장님, 우리 군의 파병 역사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군은 93년에 소말리아의 상록수 부대를 최초로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약 6만여 명이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활약을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파병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 활동, 유엔 평화유지 활동, 그다음에 다국적군 평화 활동, 국방 교류 협력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라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한 군사령관, 즉 영어로는 포스 커맨더라고 하는데 네. 포스 커맨더가 지휘하는 유엔의 임무단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작전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91년도에 유엔에 가입을 했죠. 93년도에 최초로 그 이후에 상록수부대를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앙골라, 동티모르, 하이티 등의 부대를 파견하였고 현재는 레바논에 있는 동명부대하고 남수단에 있는 한미부대가 각각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승인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수행하는 평화활동의 일환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다산 오시노 부대, 03년도에는 이라크의 서희, 제마,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였으며 현재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 부대가 파견되어 대해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 교류 협력 활동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서 재난 복구와 교류 협력 등을 위해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으로 13년도에는 필리핀의 요청으로 재복구를 위해 아라오 부대를 파견을 했었고 네. 현재는 아랍에미리트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아크 부대가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홍 교수님이 이제 방송을 좀 몇 번 저랑 같이 해서 제일 만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아니 교수님, 이거 해외 파병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왜 하는지 일단 궁금하고 6.25 전쟁 때 우리가 뭐 도움을 받았지만 이거를 평생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사실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병역 자원도 좀 부족한 상태인데 이 꼭 해외 파병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파병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그렇죠. 국방부 네. 말씀에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으면 또 한편 또 실망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네네.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실력에 맞는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찾는 것이 우리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더 국제사회에 널리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 군이 그동안 너무 북한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 세계와 연대 이런 부분을 점점 이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꼭 소망이고 또 막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방 개그맨님, 네네. 국방의 3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답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국방의 3대 의무 오늘 우리 영진 씨 예, 너무 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봉사 희생 아닐까? 아닙니다. 아니요. 첫째, 적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목표가 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너무 또 거세고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다 보니 마지막 세 번째 목표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목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 예, 이제 알았습니다. 네, 이제 괜찮다 하십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 교수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황영진 씨 의견, 또 홍 교수님 의견 조금 나뉘어졌는데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황영진 씨께는 좀 죄송스러운데요. 아니,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 네. 네, 홍 교수님 편에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국제 평화 활동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렇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이 국제적 협조와 네.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를 위한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파병은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병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들파워, 중견국가입니다.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차장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해외 파병 장병들 현재 어디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14개국에서 약 1,040여 명이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랜 내전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순간에도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 속에 함께하는 우리 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희망을 일으키며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사랑했던 그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 그거 보셨죠? 네. 그 유시진 대위 나오잖아요. 실제로 유시진 대위 어떤 임무를 한 겁니까? 이거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예, 저도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국방 교류 활동을 위해서 해외에 파견된 가상의 부대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 교류 협력 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군을 파견해서 교육 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 국방 교류 협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시진 대의 역할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해외 파병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죠. 예, 흔히들 태양의 후예가 아크 부대를 모티브로 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네. UAE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아크 부대의 경우에는 UAE 군과의 교육 훈련과 연합 훈련 등을 주로 수행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표적인 국방 교류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아크 부대. 이 파병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차장님? 예, 국군의 해외 파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UAE 아크 부대에 작년 4월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 부대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죠. 네. 50도 이상 평균. 그래서 이런 사막 지역,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극한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네. UAE군의 첨단 장비가 있기 때문에 UAE군의 첨단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공훈련이나 야간 강화 훈련을 국내에서 하려면 6 내지 7년이 걸리는데 네. UAE군에서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 6 내지 7개월 만에 완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지난 6월에는 파병부대 중에 처음으로 작년에 공중급유기가 도입된 걸 다 아시죠? 네. 공중급유기를 이용을 해서 부대 교대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대 비용도 절감을 했고요. 탄약, 총기 등을 수송할 수 있어 임무 수행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아크 부대 적극적으로 믿고요.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 아크 부대 파병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국방개그맨님, 네네. 이 아크 부대 파병 성과는 네. 꼭 그 군사 쪽에만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뭐 있습니까? 네, 제가 좀 한두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요. 네. 이미 차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이 아크 부대 파병으로 우리가 UAE와의 돈독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UAE는 중동의 신흥 강자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이 북한도 역시 그 많은 그 기술 노동자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과의 돈독한 외교 관계가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원전 수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UAE는 많은 대학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 의료 전문기관들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급 인력들이 여기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의 전체 우리 교민들이 24,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과의 어떤 관계 또 이분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안정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크 부대가 아주 작은 숫자지만 네.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크 부대 장병들 50도가 넘는 열사의 땅에서 오늘도 묵묵히 임무 수행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네, 신대인 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복무한 적 있으시고 네. 또 해외 파병도 다녀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복무한 부대는 국제평화지원단이라는 부대입니다. 과거에는 특전사 예하의 5공수여단이었는데요. 특수임무단, 그다음에 현재는 국제평화지원단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파병을 전담해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평시에는 총 4개 부대가 순환하면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병을 가지 않는 부대들은 부대 내에 상주하면서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 레바논에 총 13년, 16년 6차례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동명 부대로 가서 임무 수행하였고 작전의 부팀장, 팀장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예. 현지에서는 유엔군 예하에 소속되어서 고정감시 작전, 기동정찰 작전, 주둔지 방어 작전, 민사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2번 다녀오신 겁니까? 네, 2번 다녀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레바논의 동명부대 2007년부터 우리가 파병했습니다. 우리 국군 역사상 최장 파병부대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레바논 현지에서 아주 대규모 폭발 참사 일어났잖아요. 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레바논 현지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24진이 또 출국을 했습니다. 차장님, 동명부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파병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레바논에 있는 동명부대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좀 고조되어 왔었고 유엔의 요청으로 07년에 동명부대 파견이 결정이 네. 됐습니다. 동명부대는 정찰과 감시 절차를 통해 불법 무기와 무장 세력이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하고 있으며 정전 감시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민군 작전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 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군 간의 교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양국 군 간의 적대 행위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네. 동명부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에 베이루트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네. 우리 정부는 즉시 동명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 등 생필품 6,000세트하고 현지에서 구매한 의료품 4,000세트 등을 레바논 정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예전에 그 아덴만의 여명작전 있잖아요. 여명작전. 이거 역시 파병부대의 작품 아닙니까? 대단했어요 이때, 그죠? 네. 역시 국방 개그맨 바로 다국적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활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죠. 잘 보입니까? 그렇군요. 예, 잘 네. 보입니다. 저기였군요. 좀 전에 그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나왔는데 다국적군 그 평화 활동 임무 이 어떤 임무입니까?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갑자기 왜죠? 왜 갑자기 예? 제가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요. 네. 이 미국 중부사에서 협조단장으로 이 다국적 주도의 평화 유지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구나. 예, 제가 파병되었을 때는 2014년도에 한참 그 이슬람 국가, 즉 IS라고 그러죠. 네. 이 IS가 국가 창설을 선포를 하고 시리아와 이 이라크 북부 일대에서 한참 활동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미 중부사에서 이제 한 40여 개국 정도의 대표단이 파견이 되어서 이 대테러 작전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예.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IS가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었고요. 또 우리가 활동 기간 중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우리를 격려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네. 당시 이 상당히 그 좀 엄중한 상황이었고 또 각 국가에서 이렇게 평화활동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하고는 좀 틀리죠. 유엔은 안보리 결의나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활동을 하지만 물론 다국적군 평화활동도 안보리 결의를 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특정 국가나 또는 이 지역 기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임무고요. 사실 유엔이 수행하는 임무와는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형식 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 2001년 이후부터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지역에 동이 다산 오시노 부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희 제마 자이툰 부대인 다국적군을 파병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소말리아의 해역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청해 부대에서 지금 해적 퇴치 활동을 위해서 우리 청해 부대가 맹활약을 하고 있죠. 청해 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 이외에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 최초 전투함 파병 부대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영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거잖아요. 네,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좀 역할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강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작년 4월에 제가 청해부대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 직접 아덴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청해부대는 09년도에 파병된 이후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작전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11년도에 해적에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반 여명 작전을 수행했었고 14년도와 15년도에는 리비아와 예멘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네. 또한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5년도에는 청해부대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로 함상 대사관을 개설한 바도 있습니다. 예. 또 18년도에는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된 후 석방된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에서 가나까지 안전하게 이송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년 5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기존의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 및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2월에는 왕건함이 확대된 파견 지역에서 약 일주일간 해상 표류 중이던 이란 국적 선박에서 10여 명을 구조를 하고 유류와 식량 등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는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청해부대는 한시적으로 확대된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네.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해양안보구상, 즉 그 IMSC라고 하는데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청해부대 정말 성과가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장병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우리 그 차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뭘까요? 국방 개그맨으로서 대변해서 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면은 뭐 총격전도 있고 뭐 자연재해까지 정말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 우리 파병 장병들 안전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이 전부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좀 위험하고. 그리고 또 사진 보니까 뭐 파란 모자부터 해서 뭐 까만 모자 파병 장병들 복장이 달라요. 왜 다른지 일단 궁금하고 마지막 질문 갑니다. 우리 군의 첨단 장비죠. 이 워리어 플랫폼. 현재 우리 군에서도 특전사 일부만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해외 파병 부대에 막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특혜 아닙니까? 차장님, 이 질문들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파병 장병들의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적 관심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파병 부대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병 부대는 방역과 예방 조치를 정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은 통제를 하고 주둔지와 함정 내부에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부대 자체 단결 활동을 장려하고 체육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파병 부대의 복장이 국내와 다른 것은 유엔이나 현지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명과 한빛 부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평화유지 활동의 상징, 유엔의 상징인 파란색 모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 헬멧은 유엔의 상징이죠. 청해 부대나 아크 부대 역시 현지의 기상 조건하고 상황을 반영을 해서 복장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워리어 플랫폼 같은 장비를 해외 파병 부대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무 지역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완벽했습니다. 네. 우리 그 스페셜 게스트 이제 질문 갑자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복장이 뭐였어요? 파병 나갈 때 복장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블루 베레모의 유엔군 복장으로 임무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동명부대는 UN PK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UN 복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우리 장병들이 해외 파병에 서로 가려고 하는지 조금 궁금증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실제 경험이 있는 분들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경험자 있으시잖아요. 예. 해외 파병에서 무엇을 얻으셨는지 솔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 30년 조금 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례 해외 파병 근무를 했는데요. 좀 많이 하신 거죠? 좀 많이 했죠. 네. 마지막 이 파병 근무가 이 미 중부사의 그 협조 단장 임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이 세계 한 40여 개 국가가 대표단이 나와서 다국적군 평화 활동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파병 생활을 통해서 저는 이 글로벌한 이 환경에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또 네. 진취적인 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배움이었고요. 그리고 해외 파병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상호 존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mutual respect라는 말인데 이런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발휘하는 등 여러 가지 이 활동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 상당히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핵심만 짚어주셨는데요. 너무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스페셜 게스트 우리 신대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럼요. 네, 네. 아마 특별한 경험하셨을 겁니다. 들어봐야죠. 네, 들어봐야죠. 제가 파병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것은 일단은 국가대표로서 타국에서 임무 수행한다는 걸 자긍심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제 함께 근무했던 이제 용사들이나 저희 그 같이 부대원들은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에 대한 좀 특이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뭐 타국적군과 함께 연합작전이라든지 연합훈련을 하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자부심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전적인 보상도 추가적으로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국에서 좀 약간 8개월 정도 임무 수행을 하면서 네. 좀 각자마다 자부심과 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이제 저희가 그 임무 수행을 할 때 그 이제 외국 그 현지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그때마다 이제 항상 한국군은 좀 친절하다라는 이미지가 친절하다. 강하기 때문에 네. 예, 지역 주민들조차도 뭐 병원에 안 가고 저희 그 부대에 와서 간단한 진료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예, 저도 느꼈던 바가 많았거든요. 네. 아니 차장님도 저 파병을 다녀오신 거죠? 예, 물론이죠. 2번 다녀왔습니다. 멋집니다. 예, 2001년도에 개인 파병으로 유엔 임무단인 인도 파키스탄 정전감시단에서 1년을 근무했었고요. 예. 2010년도에는 동명부대 민사협조반장으로 6개월의 파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파병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 다 모여서 너무 영광스럽고 저도 조금
몸 좀 건강할 때 좀 파병 좀 한번 다녀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좀 듭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나도 파병을 가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해외 파병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 참여 방법부터 뭐 임무 그리고 임금 그리고 혜택까지 저희가 완전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드디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탈탈! 전 이제 떠납니다. 우리 지포 제작진 녹화 30분 이상 하면 안 되고요. 녹화 시작되면 엔진 내지 말고 한 번에 끝내세요. 가끔 이상한 거 시키면 못해도 잘하는 척하거나 잘해도 못하는 척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 지포 제작진 부디 건강. 슈퍼소니 손흥민, 피겨 여왕 김연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그리고 유시진 대위. 이들의 공통점은 슈퍼스타, 미남미녀, 국위선양. 정답은 국가대표. 아니, 국가대표의 유시진 대위가 웬 말이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드라마 속 유시진 대위는 태백부대 소속 해외 파병 군인. 해외 파병 군인은 세계 평화와 재건 지원, 국방 교류 협력을 위해 해외 먼 나라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군인이거든요. 하지만 꼭 가고 싶습니다 해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해외 파병. 포털 사이트를 내 집처럼 드나들어도 없어. 당연한 말씀. 파병 인원 선발은 부대 교대 23주 전 육해공 각군 인트라넷과 국방일보, 공문 등을 통해 지원자 모집을 시작하거든요.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난 인원 중 남은 복무 개월 수 1년 이상 또는 그보다 짧더라도 귀국 후 위로 휴가 포기가 가능하면 오케이. 25세 이하 남군 기준으로 팔굽혀펴기 64회 이상, 윗몸 일으키기 78회 이상, 3km 달리기 13분 32초 이내 통과가 가능한 건강한 신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 중 범죄 경력 없고 질병이 없으며 국가간이 투철하고 신원조회 결과 문제가 없는 충성심과 복종심이 뛰어난 품성에 결함 없고 동료와의 화합에 문제가 없으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우수한 전투력을 보유한 인성 문제 있어? 완벽한 군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파병 지원서, 부모님 동의서, 지휘관 의견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행운을 빌어요. 해외 파병 가는 길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동미스 꿀팁! 청해부대를 제외한 모든 파병 부대는 특전사 중심, 특전사 소속이라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고요. 재건 지원이 주 임무인 한빛부대의 경우 시설물 건설 임무를 수행하는 공병이 유리,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는 해군 선발이 우선순위. 만약 경쟁률이 높은 작전지원대라면 묻고 더블로 가. 묻고 특수보직으로 가. 운전병, 어학병, 통신병, 정비병, 취사병 등 특수보직 인원의 합격률이 일반 소총수보다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임무 수행 전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약 5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소집 교육이 시작되면 현지 적응을 위한 문화, 언어, 생활 방식 등을 배우고 작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투체력 구비, 또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특기 숙달, 전투기술, 팀 단위 작전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평가와 주특기별 수준 점검을 통해 최종 파병 인원을 확정, 합격한 인원에 한해서 파병 하루 전 환송식을 진행, 이후 파견 지역으로 출국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린 해외 파병에 대한 몇 가지 제보를 받게 되는데요. 아니, 해외 파병 가면 월급을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알았지? 해외 파병 수당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 제6장 제58조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매월 지급액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남수단 한빛부대에서 근무하는 상병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수당을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분쟁 지역에서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해요. 내 거라도 줘야 되나? 해외 파병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대 복귀 전 29박 30일의 공식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죠. 여기에 정기 휴가를 붙이면 길고 긴 장기 휴가 가능. 아니, 이 정도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는데요. 물론 해외 파병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8개월 동안은 휴가 없음.
국위 선행에 큰일을 해냈으니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밖에 TMI 하나 덧붙이자면 해외 파병이 시작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새롭게 바뀐다는 사실. 전투복, 전투화, 베레 모두 체인지, 활동복과 운동화, 속옷, 선글라스, 여기에 여행용 캐리어까지 모두 지급되니까요. 군인 정신 무장하고 강한 세력 탑재했다면 해외 파병 지원 고고!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 군,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곳곳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지식! 참여 방법도 뭐 임무도 혜택도 다양하네요. 해외 파병, 저 국방 개그맨이 강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군의 그 파병 활동 다양해지고 성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의 평가 어떻고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해 본다면 우리 군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다면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 이경구 차장님이나 또 우리 신용호 대위께서 동명부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또 우리 김 교수님도 또 중부사 얘기랑 또 다양한 경험을 계셨지만 오늘 안 나온 얘기가 남수단의 한비부대 얘기가 네.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비부대를 중심으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수단의 작년에 한비부대를 국군의 날에 방문했습니다. 네. 10월 1일. 근데 저는 제가 그 도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 현대 대한민국 발전된 사회에 살면서는 한 번도 못 느꼈는데 현장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 그 비가 오면 얼마나 비가 심하게 오느냐면요. 이 안에서 앵커님과 저희들 정도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 안에 빗소리가 시끄러워서 그 정도고 또 아무리 사륜구동차를 타더라도 저희가 이게 워낙 심해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낮에 섭씨가 48도가 되는데 그런 데서 저 도로를 건설했는데 전략 도로를 저희가 48km 이상을 건설했는데 아마 톰핑 기지, 윤미스가 18개 국가가 있는데 거기 본부에 가시면 아주 귀가 따갑게 듣는 게 한국 한비부대가 도로를 건설했다는 거, 전략 도로를 건설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대 주변을 경계하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190개가 있는데 지금 작동되는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9개밖에 안 돼요. 본부에. 그렇게 기후가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또 대머리 황새라는 게 있어요. 대머리 황새. 그래서 그걸 쫓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정말 원시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대는 진짜 모범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비부대가 좀 더 그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경계 근무서부터 모든 과학 기술, ICT 기술까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준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능력, 또 우리 또 근면성, 또 봉사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군율 또 이런 것들이 합해졌기 때문에 아마 인근 다 18개 국가의 모든 국가의 파견대가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한비부대 특히 공병대로 구성된 한비부대는 남들이 보기에도 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신대희님, 파병국에서 우리 군의 평가 정말 긍정적인지 궁금해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뭐 신이 내린 선물 이런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매우 긍정적인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및 각종 인사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민사작전, 사물놀이, 태권도 같은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어교실, 또 각종 공효식을 통해서 현지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저희가 100일이 되게 되면은 서부여단에서 내려와서 직접 이제 메달을 수여해주는 메달 퍼레이드라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너도나도 오고 싶어서 이렇게 좀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셔서 같이 저희와 즐기고 사물놀이 하면서 문화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긍정적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레바논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애국가를 너무 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우리 군 파병의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 이거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우선 양적인 확대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제 질적인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해외 파병 주기에도 사실은 이제 좀 고위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남수단의 운미스나 또는 우리 이경구 차장님이 다녀오신 운모기, 인도, 파키스탄 이런 임무단별로 이제 거기에 고위 지휘관직이 있고요. 포스 커맨드라고 그래가지고 또 옵저버들은 옵저버의 단장 지휘가 있고요. 또 각 참모직에는 U2나 U3 같은 이런 정보작전 이런 주요 지휘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직위에 우리가 좀 많이 진출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실무자급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책적인 배려와 또 국가적인 어떤 지원 속에서 주요 직책 쪽으로 많이 질적으로 파병을 좀 확대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우리 PKO 센터에서는 이 파병을 가게 될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별하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책별로 이 교육 과정을 더욱 전문화시키고 있고요. 또 현장 실습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유엔 개혁 A4P라고 그래가지고 유엔 개혁을 지금 현재 유엔 그 사무총장 취임 이래 한 2년 동안 유엔 개혁을 지금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유엔의 개혁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외 파병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센터에서는 발전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또 국방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도 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교수님, 그럼 이러한 김 교수님께서 제시한 그 해외 파병의 어떤 해법이랄까요? 새로운 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아주 100% 공감하고요. 네. 또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국방개혁실장으로 근무할 때가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인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당시에 저희들이 그 72개 국방개혁 과제 중에서 그 PKO 센터를 국가급 센터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하나의 그 과제로 삼았었는데 네. 당시 2009년에 천안함 사태라든지 또 연평 포격 사태 때문에 뭐 우선순위를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경구 차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앞으로 그 우리가 2021년 그 PKO 정상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좀 확대 방안 또는 아니면 우리 그 PKO를 좀 더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PKO에 그 관련된 많은 장교들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이 진짜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지역 사령관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분들을 좀 인사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4년이나 5년, 한 6년 정도 이런 주특기별로 이 사람들이 네.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그 좀 더 갈 텐데 안타깝게도 좋은 그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군 생활을 계속해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막 그런 점에서 오늘 차장님께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메모하고 계십니다. 국방부는 다 계획이 있겠죠? 그럼요. 네,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 어떻게 좀 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예, 앞에서 두 분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기본적인 그 추세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개발도상국은 주로 병력 지원을 담당을 하고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재정과 기술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한국은 병력보다는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기여 확대를 요청을 유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러한 요청에 발맞추어서 한국도 평화유지 활동의 기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유엔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엔 평화유지 활동 임무 관련해서 유엔 본부하고 각급 임무단에 한국군의 고위직 장교 진출을 확대해서 네. 국제사회에 부합하는 주도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잘 반영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좀 더 확대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확대되면서 이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이거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거죠? 예.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150여 개국에서 국방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국제 평화유지 활동 분야의 최대 구미이자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인데요. 네. 15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16년도부터 개최되기 시작을 했는데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각국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유치를 선언을 하셨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차기회의 주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서울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장관회의 개최를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주관으로 본부처가 참여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준비기획단은 회의를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기술이나 의료 분야의 기여공학을 다양하게 발굴할 예정이고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며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평화유지 관련해서 장관회의 요거는 홍 교수님도 많이 관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할 준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게 개최가 잘 돼서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성과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차장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60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 회의는 그야말로 정책, 평화와 안정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올림픽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저희들뿐이 아니라 지금 유엔 본부나 또 국제사회에서 특히 선진국들 위주의 그 기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중견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그 카드를 가지고 나올까, 어떤 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새로운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그 유럽이나 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제시했던 예를 들어서 엘스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거기다 더 보완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만약에 엘스 이니셔티브 2.0이라든지 플러스라든지 그런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엘스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현장에 여성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완책을 낼 것인지 또 하나 유엔에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입니다. 2014년부터 그 사람들이 해왔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IC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떤 기여를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가장 그 유엔에서 바라는 거는 물류나 의료 부분에 있어서 수송입니다. 그러니까 좀 헬기도 부족하고요. 지금 거기 현장에 가보면 헬기들이 아주 그 옛날 헬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수리온이 되든 우리의 또 아니면 C-130이 되든 이러한 어떤 그 물류를 할 수 있고 또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유엔에서는 굉장히 크게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차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또 준비 중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김 교수님, 지금 홍 교수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류가 이 두 차례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이래 사실 이 국제 평화라는 아젠다는 사실 전 지구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년에 개최될 이 유엔 PKO 장관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과 이 보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죠, 지금. 이런 때에 이제 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인 이 K 방역 시스템이나 또는 홍 교수님 말씀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ICT 기술을 접목한 이 스마트 캠프와 같은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좀 실현 가능한 이 공약 제시를 통해서 국제 평화에 대한 우리의 그 염원과 의지를 이 세계에 널리 알리면 대한민국의 위상도 크게 높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성공적인 이 장관회의는 한반도에서
이 전쟁 억제와 지속적인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결코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과제가 있더라고요. 2024년부터 2025년 2년 임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캐나다는 2010년에 진출을 하려고다가 실패를 했어요. 뭐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이자 뭐 캐나다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 셀린 디온까지 동원을 했는데도 이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자, 차장님, 우리는 어떤 전략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까? 한국은 지난 13년에서 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을 한 바가 있고요. 예. 이번에 24년에서 25년에 다시 이제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네. 내년도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에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세계에 알릴 수가 있어서 한국이 하고자 하는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하고 있고 우리 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책임 있는 중견국가,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무대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김 교수님. 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국 전쟁을 겪고 70년이 흐른 지금 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흐름을 타고 이제는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화이팅! 네, 홍 교수님. 네. 지금 유엔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께서 A4P, Action for Peace Initiative라는 거를 2년째 주창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한 번도 취임 후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유엔 총회에 참가하셨거든요. 올해는 네. 아마 저 비대면으로 참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대한민국이 우리 유엔의 어떤 안정과 평화의 노력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하나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평화, 안정, 우리 PKO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과 이 3주자가 함께 모여야 선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부 또는 군의 역할을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0월 15일 날 지금 평화활동 학회를 하나 창설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뒷받침해드려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에게 해외 파병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70년 전에 6.25 전쟁으로 우리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국방개그맨 황영진 씨, 네네. 질문 하나. 질문?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예. 네. 우리 군의 해외 파병 중요성 잘 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국방 개그맨답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 해외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워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BTS 그리고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마무리 말씀 너무 잘했어요. 세계인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해외 파병. 네. 그렇군요. 네. 건군 72주년 철통 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온 우리 군.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묵묵히 걸어온 길에 감사하며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을 기대해보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